JTBC 1분 건강정보, 허리가 바로 서야 건강이 바로 선다. 날씨가 시원해지면서 등산이나 산책 중에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저리고 무거워 병원을 찾는 환자가 많습니다. 디스크가 탈출되거나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신경을 압박해 생긴 통증과 다리 저림 증상인데요. 이때는 신경이 엉겨붙은 부위를 넓혀주는 도침과 염증을 제거하는 약침으로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릴 때는 무리한 운동을 하기보다는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1분 건강정보, 허리가 바로 서야 건강이 바로 선다. 네, 다음은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는 척추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조직으로 충분한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 충격을 흡수하는 조직인데요. 이 디스크가 수분을 잃고 탄력성을 잃게 되면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게 되고, 이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는 나머지 충격을 주변의 뼈 아니면 근육, 인대에서 대신 흡수하게 되면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수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퇴행성이 되면 수분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 같은 경우에도 일반 포도가 있고 건포도가 있는데요. 포도는 충분히 수분이 있어서 탄력적이지만 건포도는 탄력적이지 않죠. 이렇게 건포도가 쭉 쌓여 있다고 하면 내 몸에서 충격 흡수를 전혀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스크의 수분 관리, 그리고 금연, 적절한 운동을 통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디스크, 내가 디스크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첫 번째는 증상으로 분류합니다. 내가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다리로 저리거나 당기거나 하는 경우가 있으면 디스크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척추의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척추의 후관절이라는 곳에 압력이 증가하면서 다리가 저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리가 저린 게 과연 무릎 밑으로까지 내려가냐, 아니면 무릎 밑이 아닌 엉덩이까지만 저린가를 판단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디스크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발가락이 저리고 발목이 저리고 종아리가 저리다면 디스크입니다. 특히 신경의 경우에는 바로 허리 쪽에, 엉덩이 쪽에 저리기보다는 이 신경의 압박의 증상이 발끝 쪽에 저림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저림이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 통증이 심하면 디스크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집에 계실 때에는 옆에 있는 배우자분이나 가족분들께 내가 저린 다리를 한번 들어 올려 봐라 라고 한번 부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SLR이라고 표현하는데, 다리를 들어 올리는 각도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디스크가 좋아지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금 전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감각신경 손상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경증 디스크의 판별법입니다. 하지만 중증 디스크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내 몸의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증 디스크는 운동신경까지 손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걸 판별하기 위해서는 걷기를 해봐야 합니다. 일반 걷기가 아니라 발끝으로 걷기, 그리고 발 뒤꿈치로 걷기를 해봐야 합니다. 약 20초에서 30초 정도 발끝이나 발 뒤꿈치로 걸을 수 없다면 이는 운동신경이 손상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걷기는 일반적으로 디스크 탈출증이 발생하는 90% 이상인 요추 4, 5번 사이, 그리고 요추 5번, 천추 1번 사이의 신경을 눌렀을 때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근데 이런 발에 힘 빠지는 증상이 급속으로 온 경우, 이런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48시간 안에 수술을 하게 되면 이 근육에 힘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이 근육의 힘 빠짐이 48시간 이전에 진행됐고 언제 빠졌는지 모르는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당장 수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술을 해도 근력이 돌아오는 속도는 수술을 하나 안 하나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디스크의 확진은 무조건 MRI 검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엑스레이는 디스크를 그냥 투과하기 때문에 디스크 부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MRI 촬영을 통해서 디스크가 정확하게 어느 부위에 얼마만큼 튀어나와 있는지, 그리고 내 디스크에 퇴행성 변화는 얼마가 있는지 확인해야만 우리가 치료 예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MRI 촬영과 엑스레이 촬영의 비교 이미지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인데요. 이 환자는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에 공간이 굉장히 좁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이 엑스레이를 보고 디스크를 추측하는 경우인데요. 이 디스크가 수분이 빠지게 되면 포도와 건포도처럼 수분이 줄어들게 되면서 낮아지게 됩니다. 즉 디스크의 공간이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경우에는 추간판 탈출증을 의심하고 MRI 촬영을 해야 합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 MRI 촬영을 했더니 추간판이 일반적인 탈출이 아닌 완전 파열돼서 흘러나온 익스트루전이라는 진단이 되었는데요. 이 진단을 통해서 더욱더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허리디스크 수술 치료는 반드시 필요한 걸까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대한민국 척추 관련 의료 분쟁 중에 187건 중에 164건이 척추 수술과 관련된 분쟁이었다고 합니다. 그 분쟁의 내용을 보면요, 제일 많은 것이 수술의 효과가 미흡하거나 재발된 경우입니다. 4분의 1 이상이 수술의 효과가 미흡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신경이나 조직이 수술 과정에서 손상된 경우입니다.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신경이 예민하기 때문에 수술 과정에서 매우 집중해야 됩니다. 또 최근에는 마이크로스코프라고 해서 미세 현미경 수술을 하기 때문에 현미경을 통해서 보면서 수술을 하면서 아주 작은 기구들로 활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능숙한 수술의 전문가가 신경 손상이 되지 않게 수술해야 되는데요. 수술 중에 신경을 건들게 되면 신경에 손상이 되면서 하지 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감염입니다.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되게 되면 그 조직에 화농성 변화가 발생하게 되면서 재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아주 긴 기간 항생제 주사 치료를 입원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위험한 척추 수술 하기 전에 반드시 비수술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척추 수술 기왕에 한 거 통증이 좋아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뒤로 계속 유지될까요? 제가 몇 가지 이미지를 준비했습니다. 제 환자인데요. 척추 수술을 하고서 인공디스크를 삽입했습니다. 인공디스크 삽입을 했는데 인공디스크 부분에 불안정성이 생겨서 통증이 계속 극심해서 결국 5개월 뒤에 스크류를 박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환자입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스크류를 박아서 척추의 안정성을 야기했지만 이 고정된 부분이 계속적인 충격과 누적된 피로를 받으면서 결국은 부러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를 수술 실패 증후군, 수술 후 통증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로 내원하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임상 연구에 의하면 보통 수술 후 재수술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첫 번째, 젊은 환자에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든 경우에는 생각보다 수술 후에 활동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디스크 부분이 이미 퇴행성 변화를 거치면서 말랑말랑한 조직에서 딱딱한 조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다시 수술 부위로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젊은 환자분들, 이미 말랑말랑한 조직이 나온 거를 잘라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미 아직도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더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재수술의 연도는 과연 몇 년 정도가 걸렸냐? 10년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결국 내가 수술을 스크류를 박던 디스크를 절제하던 그 어떤 수술을 하더라도 10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인생은 굉장히 깁니다. 척추 100세 시대인데 수술을 그렇게 급하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되면 10년 뒤에 또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될 시기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비수술 척추를 통해서 척추 관리를 잘 해서 그 뒤에 수술해야 됩니다. 요즘 척추 100세 시대, 100세 허리 만들기라는 키워드로 건강관리 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건강관리를 하다 보면은 통증이 잘 관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통증이 관리되지 못해서 병원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술과 비수술에 대해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가 비수술 치료법을 언제 선택하고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수술 치료법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비수술 치료법을 쓸 때 비수술 치료는 이래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비수술로도 통증이 충분히 관리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간단히 약국에서 타이레놀이라든지 간단한 진통소염제를 복용했다고 칩시다. 이것들을 비수술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통증이 조절되면 괜찮지만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통증이 조절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은 정확한 치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재발이 없어야 됩니다. 척추는 굉장히 다양한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디스크 부분만 딱 염증을 줄였다고 해서 내 몸에 디스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디스크를 발생하게 한 근본 원인들이 내 몸에 구석구석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비술치료의 세 번째, 내 몸이 편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내 몸에는 면역세포가 있는데요. 그 면역세포의 기능으로 디스크의 염증들을 잘 잡아 먹어야지 통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면역력이 떨어지고 오장육부가 편하지 않게 되면 진통 효과를 억제하고 통증을 더 증가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내 몸 전체가 편안하고 일상생활 기능이 향상할 수 있게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비록 한방재활외과 전문이지만 수술이 필요한 경우엔 수술을 보냅니다. 근데 어떤 경우가 수술이 필요할까요? 수술의 원칙, 첫 번째로는 대변과 소변의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내 몸의 직장과 방광에는 여러 가지 신경이 나와서 지배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들을 자율신경이라고 합니다. 오줌을 저장하고 내보내고 대변을 내보낼 때 일종의 섬유들이 자극을 하면서 운동신경과 함께 대변과 소변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에 소변이 조금만 짜도 화장실에 가거나 아니면 대변이 조금만 차도 화장실에 가게 되고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큰 신경 손상이 있게 되면 내 대소변을 아예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서 줄줄줄 새게 됩니다. 아니면 변의가 아무리 대변이 많이 차도 변의를 느끼지 못하고 화장실에 가지 않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왜 그러냐 하면 허리 아래에 있는 신경이 강하게 압박을 받게 되면 넓게 압박을 받게 되면 비단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만 압박하는 게 아니라 내장으로 가는 신경도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꼭 수술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다리의 근육에 힘이 빠지는 경우입니다. 근력 저하는 다리를 들어 올리고 내려 올리고, 정확히는 발이죠. 발을 들어 올리고 내려 올리는 근육과 관련된 운동신경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가 너무 심하면 내 발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것들이 안 되게 됩니다. 축 처지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48시간 이내에 수술하게 되면 신경이 회복이 되지만 48시간이 이미 지나면 그 뒤에 수술을 하거나 한 달 뒤, 두 달 뒤에 수술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급성으로 온 근력 저하, 진행성 근력 저하만 수술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정말 비수술 치료를 제대로 3개월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뒤쪽에 그래프에서 다시 설명드릴 텐데요. 이런 경우는 5% 미만입니다. 근데 내 몸에 가해지는 충격과 업무 환경 모든 측면에 있어서 디스크를 반드시 절제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제대로 치료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호전되지 않으면 수술을 권유드립니다. 네, 그래프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디스크를 아무리 치료해도 왜 이렇게 안 낫지? 라고 하신 분들은 조금 조급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80에서 90% 정도의 환자들은 3개월 이내에 통증이 굉장히 많이 소실되게 됩니다. 근데 그 3개월 이내에 소실된다 하더라도 바로 처음부터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천천히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환자분께 설명할 때는 이 통증이 파도를 탄다고 얘기합니다. 파도를 타듯 넘실넘실 좋았다 안 좋았다 하면서 천천히 내려가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통증이 한번 떨어지게 되면 통증이 좋아지기 때문에 내 몸을 더 많이 쓰게 됩니다. 내가 5분 앉을 거 10분 앉고 10분 앉을 거 20분 앉습니다. 그러면 또 치료를 하면 떨어지고 그럼 또 다시 움직이고 떨어지고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희비가 반복되는 것이 바로 디스크 치료입니다. 그런데 양방 시술과 함께 치료를 받으면 또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한 양방 협진치료군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좋아지는 경우까지 전부 제외했을 때 정말로 수술해야 되는 경우는 3에서 4%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는 꼭 수술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디스크와 관련된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환자분들 너무 조급하십니다. 비수술 치료가 3개월 정도 걸리고 일종의 치료의 흐름이 있다고 했는데도 아무리 설명드려도 조급하기 때문에 빨리 치료하려고 수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한 사람의 MRI 찍으면 디스크가 없을까요? 임상 연구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제가 연구를 갖고 왔는데요. 허리에 아무 이상이 없는 67명의 환자가 아니죠. 67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MRI를 찍었더니 디스크가 무려 20%에서 있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디스크가 있더라도 생활 환경의 제어, 적당한 치료,
근력 이런 것들이 종합된다면 아무 증상 없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의 완치 기준은 디스크가 꼭 들어가는 게 아니라 디스크로 인한 불편감 없이 일상생활과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들을 디스크 완치 기준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MRI상 디스크가 들어가지 않다고 해서 굉장히 내가 치료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디스크는 대부분 재생되지는 않습니다. 일부 탈출된 것들이 흡수되기만 합니다. 그러므로 내 몸의 기능의 회복에 더 초점을 맞춰야지, 내 몸의 MRI가 어떻고 MRI가 비포 애프터 비교했을 때 나중에 얼마큼 흡수됐고에 너무 초점을 맞추면 내 몸에 정말 좋지 않은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수술을 결정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 정형외과 전문의에 의하면 반드시 2명 이상의 전문의에게 자문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수술을 권유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저는 최소 3군데의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첫 번째, 정말 수술 잘하는 신경외과, 정말 수술 잘하는 전문병원에 가서 일단 상담해 보십시오. 그럼 수술을 어떻게 하고 어떤 방식으로 절제하고 어떤 방식으로 재활할 건지 잘 알려주실 겁니다. 두 번째는 비수술로 척추를 치료하는 곳에 가서 다시 한번 상담해 보십시오. 한방의 경우에는 한의원, 한방병원에서 대부분 비수술을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한방병원에 가서 상담을 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양방 재활외과 전문의도 좋습니다. 세 번째, 대학병원에 꼭 가보십시오. 우리가 임상에서는 결국은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병원에 이득이 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이득에서 분리돼서 공정하게 판단을 해줄 수 있는 대학병원 전문의 원장님께 진단을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꼭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수술을 권유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술을 대학병원에서도 권유하지 않는다면 비수술 치료를 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아프다라고 하면 비수술 치료를 하다가 결국에 3개월이 지나고서 수술을 권하는 것들이, 선택을 하는 것들이 제대로 된 치료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단계를 꼭 거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과연 비수술로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방에서는 침, 뜸, 한약이라는 전통적인 기본 도구에다가 도침과 신경근 이완술이라는 새로운 기구를 개발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척추를 보면 척추 요추의 깊이가 약 6cm 정도는 됩니다. 근육층만, 지방에서 근육층까지만 해도 6cm 정도의 깊이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침으로는 디스크까지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긴 침과 도침을 활용해서 해당 부위의 유착을 분리해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을 바로 신경근 이완술이라고 합니다. 신경근 이완술에 쓰이는 침은 도침이라고 하는데요. 그 도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칼도를 연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도자기 도자고요. 예전에 제대로 된 의료기기가 개발되기 전에는 도자기를 깨서 그 날카로운 면을 통해서 분리했다고 하여 도자기 도자를 써서 도침이라고 합니다. 디스크가 튀어나오게 되면 바로 처음 튀어나왔을 때부터 그 주변 조직과 유착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유착 조직을 방리하기 위해서는 도침이 해당 레벨까지 들어가 줘야 되는데요. 이 도침의 끝은 아주 날카로운 일자 드라이버와 같습니다. 침은 어떻습니까? 침은 그냥 뾰족만 하죠. 선곡과 같죠? 하지만 이 도침은 날카로워서 이 분리를 해내기가 쉽습니다. 의과에서 쓰는 신경 차단술의 경우에도 해당 위치에 스테로이드를 주사하는 것을 치료의 기본으로 하는데요. 스테로이드의 경우 아직 임상에서 어느 정도의 용량을 넣어야 될지에 대한 골드 스탠다드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치료에 욕심을 내고자 하면 과도한 스테로이드를 써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스테로이드 자체가 아주 강한 진통소염 기전이 발생하긴 하지만 인체 몸에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1주에서 2주 정도의 텀을 주고 우리가 1년에 약 3번 정도만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방의 경우에는 한약에서 추출한 약침을 병용해서 아주 긴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 특징인데요. 스테로이드 제제의 또 단점은 당뇨라든지 혈압이 있는 경우 이 혈압이나 당뇨가 조절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연물의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시술할 수 있는 것들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신경근 이완술에 대한 임상 연구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단 한 번의 시술로도 통증이 좋아졌느냐, 그리고 그 통증이 과연 오랫동안 가느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 내원해서 1회 침 치료로 통증 효과가 굉장히 길게 가진 않고 그 순간만 시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본 연구에 의하면 47명의 환자에게 무려 1년간 경과관찰을 했습니다. 사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기적으로 경과관찰을 한다는 것 자체가 큰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외 학술지에 실렸는데요. 이 결과 약 30% 이상의 통증 감소가 유지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치료 효과는 유착을 박리내는 거기 때문에 단순 진통소염 효과가 아니라 근본적인 치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신경의 염증을 잡기 위한 약침 효과를 말씀드렸는데요. 본 연구엔 저도 참여해서 시행을 했는데 신경근 이완술에 들어가는 약침이 허리 통증과 다리 통증을 잡는 데 있어서 기존의 약침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존 약침보다는 더 강한 효과가 내는 약침과 도침이 결부된 신경근 이완술은 아주 척추관 협착증까지도, 디스크뿐만 아니라 척추관 협착증까지도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경근 이완술을 할 때는 과거에 제가 임상연구에 참여한 약침뿐만 아니라 봉침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봉침에도 역시 강한 진통소염 기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실제 환자분들 중에서 벌을 쏘아서 직접 벌 끝을 잡아서 독침을 맞는다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벌 한 마리의 독에는 일반적인 약침 약 1000개에서 10,000개 분량의 아주 강한 독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면역 과잉 반응으로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벌 독에 있는 성분 중에서도 진통 소염 기전이 있고 혈류순환 개선에 효과가 있는 일부 단백질, 모레큘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도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단백질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분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주사요법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봉침을 놓을 때 벌에 의해서 놓게 되면 피부에만 자극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염증이 있는 부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주 깊은 부위이기 때문에 그 깊은 부위 주변의 약침과 봉침을 쏘아 주어야만 진통소염 기전을 강하게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봉침을 맞을 때는 의료기관에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봉침은 왜 이렇게 진통소염 효과가 클까요? 봉침에 있는 단백질 중에 하나가 멜리틴이라고 하는데 그 멜리틴 단백질이 DNA에 영향을 미쳐서 염증의 증폭을 억제합니다. 즉 뭐냐면 세포 DNA에 영향을 정도로 아주 큰 효과를 주는 진통소염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사를 섞어서 신경에 놓으면 신경의 염증도 잡고 근육에 놓으면 근육의 염증도 잡고 관절에 놓으면 관절의 염증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봉침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비수술 치료 과연 얼마 만에 회복을 할까요? 통증이 좋아졌다라고 환자분께서 느끼는 시기를 임상연구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주 빠르진 않지만 2달 이내에 77%가 통증이 호전됐습니다. 그러므로 솔직히 지금 통증이 100이라고 했을 때 2달 안에 77 정도만 없어지고 약 23이 남아있다면 우리 몸 활동하기 그럭저럭 괜찮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른 수술은 권유드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젊은 여성분들은 또 한 가지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한약 먹고 살찌는 게 아닌가요? 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 한약은 과거로부터 보약의 이미지가 너무 강합니다. 공진단, 경옥고, 보약, 녹용 이런 경우는 사실 입맛이 돌고 장의 흡수력이 좋아지면서 살이 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용 한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진통 소염 효과가 있고 오히려 혈액순환 효과와 부종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살이 빠지거나 살이 빠진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본 연구의 경우에는 심지어 한약을 먹으면서 입원했던 환자분들까지 포함된 연구인데요. 체중이 거의 변화가 없죠. 그러므로 체중, 간수치, 신장수치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임상에 대한 연구 결과가 전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한약으로 정말 디스크 흡수될까요? 라고 묻는 분들 많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스크는 흡수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디스크가 있는 상태에서도 내 몸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되고 통증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한약은 인체의 면역력을 상승시키고 염증 물질을 줄여주기 때문에 이 염증을 줄이면서 디스크를 잡아먹는 대식세포의 기능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디스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치료 말고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척추는 큰 운동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운동은 허리를 많이 움직이게 만들고 더 큰 힘을 부여하기 때문에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지게 되고 척추의 퇴행성 변화만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잘 쉬고 부드럽게 운동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걷기입니다. 듀크대 연구에 의하면 일주일에 3번, 하루 30분 정도만 걷기 운동을 해줘도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일주일에 1시간 반 정도 시간은 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연구도 있습니다. 걷기를 좋아하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건데요. 내가 천천히 걷는다, 빨리 걷는다, 매우 빨리 걷는다 이렇게 나눴을 때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한 전후를 비교했을 때 허리 통증과 다리 통증이 오히려 심해지는 경우가 있는가를 비교한 연구인데요. 이거는 핀란드의 한 목재 회사의 연구인데 오히려 빨리 걷는 경우에는 허리 통증과 다리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척추에 불균형이 있는 경우 빨리 걷게 되면 불균형을 자꾸 자극하게 되기 때문에 척추의 교정을 받지 않고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걸을 때는 최대한 천천히 걷고 간단한 조깅 이외에 빨리 걷기나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척추의 추나 치료를 받아서 척추를 바르게 교정을 한 다음에 걷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척추는 운동도 중요하지만 바른 자세도 더 중요합니다. 척추에는 경추와 요추에 역C자의 커브가 있습니다. 요렇게 앞쪽으로 살짝 튀어나오게 커브가 있는데요. 이 커브를 잘 유지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앉아 있다가 살짝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앞으로 떨어뜨리면 척추가 뒤쪽에 디스크에 있는 부분이 늘어나게 되고 자극이 되기 때문에 디스크의 탈출 정도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숙이면서 디스크의 전반적인 체중이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척추뼈와 뼈의 압력이 디스크의 전면부를 압박하게 되고 그 압박에 의해서 디스크는 후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 반드시 허리를 역C자의 커브를 잘 유지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역C자의 커브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너무 등 받침에서 떨어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의 척추는 결국은 근육의 피로에 빠지기 때문에 뼈와 신경과 인대의 피로에 빠지기 때문에 최대한 기대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약 90도가 아니라 100에서 120도 사이의 각도를 추천드립니다. 살짝 이렇게 기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댈 때 엉덩이를 너무 빼서 허리가 굽혀지거나 이런 자세는 좋지 않습니다. 엉덩이는 최대한 뒤로 기대고 이 상태에서 뒤로 젖혀져서 내 등을 체중을 받쳐줘야 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어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어설 때마다 허리를 굽혀 펴면서 일어선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때마다 허리가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허리는 역C자 커브를 유지한 상태에서 걷고 움직이고 일어난다 라는 생각을 해주신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통증이 심하다면 허리 힘만으로 일어나지 말고 반드시 손이나 무릎, 발의 힘을 빌어서 일어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들을 때도 반드시 허리의 자세를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미지 하나를 갖고 왔는데요. 물건을 들을 때 허리 힘만 쓰면 그 중량이 허리에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무릎, 발목, 고관절의 모든 근육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쪼그려 앉기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쪼그려 앉는 일이 많지 않는다면 쪼그려 앉기를 10번씩 한 3번 정도 하루에 30회 정도는 연습해 줘야지 고관절이 활성화돼서 내가 갑자기 어떤 물건을 들을 때 고관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내가 생각만 하다 보면은 물건 들을 때 그냥 평소처럼 허리 힘만 쓰기 때문에 반드시 가벼운 스쿼트, 너무 깊게 내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간단하게 의자에 앉을 정도, 약간 완전 쪼그려 앉는 것도 아니고요. 한 지상에서 한 1m 아니면 70, 80cm 정도까지 뛰어줄 정도로 가볍게 스쿼트만 해도 고관절 근육과 무릎 근육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운동들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물건을 줍거나 허리를 숙여야 되는 경우에는 이 자세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절에 너무 큰 무리가 되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골퍼스 리프트라고 합니다. 골프공을 자꾸 집을 때 매번 무릎을 굽으면 무릎이나 발목이 다치겠죠. 이런 경우에는 캔딜리버 효과라고 하는데, 기중기가 우리가 있을 때 물건 어떤 걸 들어올 때 뒤쪽 면에 큰
추를 매달립니다. 그래야지 앞쪽에 있는 물건을 크게 들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내 몸의 나머지 한쪽 발을 무게 추를 삼아서 약간 U자의 형태로 물건을 들어 올리게 되면 아주 가볍고 민첩하게 물건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세를 취해야지만 우리 몸의 척추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시청자분들께 부탁드릴 만한 말이 있습니다. 제발 윗몸 일으키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발 백 익스텐션이라고 하죠. 기계가 누워가지고 허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인데요. 디스크가 있다면 이 두 가지 운동도 많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허리는 제가 아까 전달드렸다시피 과용하고 많이 쓰고 충격이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아픈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은 계속 보호해줘야 되고 제일 쉬게 해줘야 됩니다. 숙이거나 젖히는 걸로 운동하지 마시고요. 내가 정말 허리 운동을 하고 싶다고 하면 오히려 코어 근육과 고관절을 강화시키는 누워서 다리 올리기를 하십시오. 근데 요거에 가장 큰 포인트가 있습니다. 반드시 허리를 허리 뒤쪽으로 넣어서 허리가 뜨게 하면 안 됩니다. 누워서 다리 올리기를 할 때도 코어 근육이 정확하지 않으면 허리가 떴다 내렸다 하면서 허리를 많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소수에게서. 그래서 내 손을 허리 뒤쪽에 넣고 내 허리가 뜨나 안 뜨나를 잘 보면서 천천히 다리를 들어 올리고 내리는 것만으로도 허리 통증과 재활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라이프, 오늘은 척추 질환을 언제 수술해야 되는지, 언제 수술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비수술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상생활에서의 척추 관리법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척추는 수술을 한번 하면 돌아오지 못합니다. 10년이 지나면 보통 재수술을 해야 되고요. 수술 후에 실패 증후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급하게 빨리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수술을 선택하지 마시고 비수술 치료법으로 관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수술을 결정했다면 적어도 3명 이상의 전문의를 찾아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간략한 설명이기 때문에 환자분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한방재활과 전문의 김지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가운 분께서 한 분 찾아와 주셨습니다. 자, 먼저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인사 말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한방재활과 전문의 김지용입니다. 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자, 안치홍 선수를 평소 응원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안총 선수가 이제 컨택 능력도 좋고 예. 또 장타 능력도 있어서 제가 정말 모든 이 육각형 이제 멀티 툴을 가지고 있어서 네네. 저희가 그런 선수를 정말 좋아하는데 정말 제가 응원했던 선수입니다. 제가 또 아끼는 선수가 이창진 선수가 굉장히 제가 이제 그렇군요. 무슨 관계가 있으신가 보다. 예. 이장 선수하고. 이창진 선수가 이제 척추 부상으로 지금 잠시 예. 우리가 재활 중인데 그 재활 치료를 제가 담당하고 있었는데 우리 재활. 네네. 예, 재활을 전문으로는 저 한방 전문의시에요, 또. 그렇습니다. 그죠? 예. 살포시 예. 이창진 선수를 내가 직접 재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자랑도 살짝 하시면서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타석에 스윙을 할 때 코어가 무너지지 않아야 공을 끝까지 보고 컨택 능력이 좋은 것처럼 그렇죠. 제가 보면 김선비 선수가 네네. 이 몸이 작지만 코어 근육이 좋아서 컨택 능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재활을 잘하고 근육을 단련시켜야 되는데 네네. 저희가 이제 김윤동 선수도 저희랑 같이 재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관절 와순 부상은 사실 수술이 필요한 질환이기 때문에 수술했지만 이 작년에는 이제 대흉근 부상이 있어서 그때 이제 대흉근 재활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재활들을 잘 받아서 이 기아 선수들이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그거 것들이 중요해요. 의료진의 역할이 아닌가 맞습니다. 싶습니다. 예. 192만 원의 주인공 가리겠습니다. 서로 한 말씀씩 좀 해주시죠. 먼저 60번께서. 88번 분 아까도 꽤 많이 올라가신 것 같은데 네. 지금이 운이 다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네. 이번 판에서 제가 꼭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예. 네. 네, 저는 이번이 4번째 출연인데요. 제가 6명 남았던 적이 있고 4명 남았던 적이 있고 이번에 또 다시 2명이 됐는데 네. 이번에는 제가 우승을 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과연 최후의 1위는 누가 될까요?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음 문제 주세요. 네모는 셰익스피어의 시적인 언어에 대해 가식적이라고 말하며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네모는 1번 도스토옙스키, 2번 톨스토이, 3번 괴테. 자, 문제 풀어주세요. 네, 바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공개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톨스토이였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문제였습니까? 결과 확인합니다. 축하합니다. 최후의 1인으로 탄생했습니다. 얼마나 기쁘세요? 너무 기쁩니다. 제가 저희 자생만병원 레지던트로서 저희 6명이 네. 이제 파견도 가고 이러면서 서로 우정을 쌓을 기회가 너무 없어서 예. 이런 우정을 쌓을 기회를 만들고자 신청했는데 네. 이렇게 운이 좋게 1등을 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